자, 이번 시간에는 재고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라고 한다면은 그냥 뭐 남아있는 쓸모없는 물건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을 우리들이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재고는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 자산입니다. 물품 자산. 그래서 이 재고 관리도 상당히 관리를 잘 해야지만 그 다음 어떤 거 뭐 식재료 단가라든가 식비를 낮춰준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에도 많이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재고 관리라는 것은 어떤 재고 관리는 물품의 흐름이 시스템 내의 어떤 지점에 지체되어 있는 상태를 시간적 관념에서 파악해서 관리하는 개념입니다. 즉 재고는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 자산입니다. 이 물품 자산으로서 급식소에서도 그 규모에 따라 각각 재고량과 그에 따른 재고 자산 및 재고 자산의 유지 비용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품목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서 파악하는 것이 급식의 운영의 중요한 운영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효과적인 재고 관리를 위해서는 실제 뭐 어떤 그 계획적인 구입에 의해서 항상 적정 재고량만을 유지하고 필요 이상은 보관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너무 많은 양을 재고로 남겨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관리에 드는 비용이라든가 인적 어떤 그 노동력의 낭비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재고 관리는 되게 중요한 보면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급식소에서의 재고 관리의 의의는 어떤 것인가를 볼 때에 물품 부족으로 인한 급식 생산 계획의 차질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물품이 부족하면은 얼른 가져와서 재고가 있으므로 재고 파악해서 재고 수량으로서 보충을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급식 생산 계획의 차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최저의 가격으로 우수한 품질의 필요한 물품을 구매를 한다. 가격이 쌀 때에 물품을 쌀 때에 우수한 품질의 물건을 가격이 쌀 때에 구매를 해물을 해서 어떤 그 최저의 어떤 그 가격을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 도난과 부주의 및 부패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또 의의가 있겠고, 생산 부분에서 요구량하고 일치되는 수준에서 재고상 최소한의 투자가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어떤 그 재고 관리의 의의를 가지면서 이 효과적인 재고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계획적인 구입에 의해 항상 적정 재고량만을 유지를 하고 그 이상은 사실 보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재고 관리를 하면서 어떤 그 비용적인 면이라든가 노동력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재고량은 적정량을 유지를 하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재고 관리의 어떤 그 유형이 있는데, 이 재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이 재고를 얼마만큼 갖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실사 재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연구 재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단 각각 보면은 주기적으로 창고에 보유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을 직접 세고 기록하는 방법이다. 직접 이제 그 창고에 가서 카운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실사 재고 시스템은 보유하고 있는 재고의 총 가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간혹 부정확하다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실사 재고 시스템은 이러한 경우인데 주로 이제 월말에 실시를 하고 대규모 급식소의 경우에는 저장 구역별로 나누어서 조사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재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물품의 입고라든가 출고 시점에서 이동되는 물품의 수량을 계속적으로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현재 창고에 남아있는 재고 목록과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사무실에 앉아서도 어떤 그 사무 어떤 그 ERP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물건이 우리가 원료 수불의 어떤 개념으로 본다면은 얼마만큼의 어떤 물품이 어떤 날짜에
얼마만큼 입고가 되었고, 그 다음에 사용했는 양은 얼마이고 남아있는 양은 얼마인데 하는 것을 수치적으로 전부 계산이 어떤 전산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출고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재고량이 있을 테고, 그 재고량에 맞춰서 새로 다시 어떤 그 제품을 생산한다든가 어떤 것이 우리가 뭐 급식을 제공한다든가 할 적에 남아있는 양에다가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양을 플러스 시키는 걸 주문을 한다든가 하면은 그 기록으로서 모든 것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 대신에 뭐라 그럴까요? 그 연구 재고 시스템 이걸 유지를 하려면은 실제적으로 상당한 또 노동력도 필요로 하고 경비도 많이 든다는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식품이라든가 소량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나 혹은 뭐 고가 품목에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작업으로 이거를 만약에 진행을 하는 경우라면은 기록하는 체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컴퓨터로서 ERP 시스템이라 해가 사무 자동화 시스템의 어떤 거를 활용해서 뭐 재고 시스템을 활용하기도 하죠. 재고 관리 기법은 이제 재고 물량이 얼마만큼 남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관리할 때도 또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뭐 ABC 관리 방식, 두 번째는 뭐 최소 최대 관리 방식,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재고 관리 기법으로는 ABC 관리 방식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ABC 인벤토리 메소드라고 그래갖고, 이거는 물품의 그 가치도에 따라서 ABC의 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관리하는 재고 관리 기법을 ABC 관리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A등급의 품목은 수량 면에서는 전체 재고량을 얼마나 차지하지 않습니다. 10 내지 20% 차지하지만 가격이 고가인 것이 됩니다. 70 내지 80%. 그래서 육류라든가 주류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A등급으로 분류가 되고, B등급은 전체 재고량의 20에서 40%를 차지하고 전체 재고가의 약 15에서 2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과일이나 채소가 이에 속하고, C등급은 전체 재고량의 부피는 많이 차지합니다. 40에서 60만큼 차지하지만 실제 가격은 얼마가 안 되는 5 내지 10%에 해당되는 품목으로서 저렴한 밀가루나 조미료와 같은 것들이, 물론 뭐 조미료 비싼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소금이라든가 간장이라든가 뭐 고추장이라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ABC 관리 방법이, 그 다음에 최소 최대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최소 최대 방법은 미니멈 맥시멈 인벤토리 메소드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급식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인데, 안전재고의 이제 만약의 경우에 갑자기 어떤 그 식수가 늘어났다면은 그때에 늘어나는 수만큼의 재고량이 확보가 되어져 있는 것을 늘어난 식수를 보충해 가지고 공급해 줄 수 있는 안전 재고량.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늘어났다고 해서 다른 데 주문을 넣는다든가 발주를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없다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전 재고량은 그러한 것들을 예상을 해서 비축을 해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재고량은 유지하면서 재고량이 안전 재고량의 수준인 최소치가 되면 적정량을 주문하고 최대한의 재고량을 보유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 최대. 이때 최소치의 안전 재고량은 안전 재고량의 조달 기간까지 합쳐서 소비량을 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뭐 최소 최대 관리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일정 수준의 어떤 그 재고량을, 안전 재고량을 확보해 둔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최대 재고량과 안전 재고량 사이는 결국 발주량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뭐 가치평가법 해가지고, 재고자산이라는 평가는 현재 재고 물품에 대한 화폐적인 가치 환산을 의미합니다. 그 비축해 두는 재고자산이 과연 얼마만큼 금전적인 어떤 그 값어치를 갖고 있느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 구매가법,
개별법이라고도 하고 재고조사 시에 남아있는 물품들을 실제 구입 단가로 계산해서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이고 재고 품목이 많지 않은 소규모 급식소인 경우에는 이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검수할 때는 구입 단가를 참고해 저장할 때 표시해 두어야 하며 계산 방법은 각 품목별 구입 단가와 재고 수량을 곱한 후에 총합을 구하면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평균법은 일정 기간 동안의 총 구입액을 전체 구입 수량으로 나누어서 평균 구입 단가를 계산하고 이렇게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이번 4월 달에 4월 1일에서 뭐 10일 동안의 어떤 그 기간을 정해놓고 이 구입액이 전체 구입액으로 나누어서 평균 구입 단가를 구하고 이 단가를 현재 수량과 곱하여 산출한 방식이다. 총평균법. 그 다음 선입선출법은 말 그대로 먼저 입고된 물품을 먼저 사용됐다는 가정하에 재고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기말 재고량은 가장 최근에 구입한 식품의 단가가 기입이 되고 시간의 변동에 따라서 물가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재고 가치를 높게 책정하고자 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 선입선출인데 일반적으로는 이 집단 급식소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들어온 물건을 먼저 입고된 것을 먼저 사용을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신선도라든가 이런 것하고 관계되어지기 때문에 먼저 입고된 것을 먼저 쓰게 되는데 구입선출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구입한 물품으로부터 사용하였다는 가정하에 가장 오래된 물품이 재고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거는 물가 상승기에 이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식품비는 최대화가 되고 재고 가치는 최소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고 자산의 가치는 낮아지고 재무제표상의 이익을 최소함으로써 소득세를 줄이게 된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비싸게 구입되어져 있는 비싸게 들어오는 물건을 먼저 쓰므로 해가지고 지출되어지는 비용을 많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세금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내가 비싼 물건을 사고 이윤이 적게 남았다고 하면은 소득세는 자연적 적게 내기 때문에 기업에서 가끔씩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식품의 경우에는 선입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 구매가법은 가장 최근에 구입한 단가를 이용해서 재고가를 산출하는 방법인데 계산이 간단하면서 신속하기 때문에 급식소에서 널리 사용하고 물가 상승기에는 재고 자산이 최대로 높게 평가되는 그런 어떤 그 장점이 있으니까 최종 구매가법도 하나의 어떤 그 재고 자산 가치 평가하는 데에 들어가는 방법 중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 회전율이라는 것은 재고되는 걸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고 이 재고를 회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고 관리를 평가하는 방법 중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 바로 재고 회전율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 품목이 얼마나 빈번히 주문되고 이 품목들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사용되는지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은 재고 회전하는 그 재고 회전율이 일정 기간 중에 재고가 몇 번이나 사용되고 또 판매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창고에 있는 물품의 평균 사용 횟수를 뜻하는 것을 재고 회전율이라고 얘기하고 재고 회전율 계산은 실제 재고가 행해질 때 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출 공식을 볼 것 같으면은 그달의 평균 재고액은 초기 재고액 플러스 그달에 제일 마지막에 재고액을 플러스하고 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은 그 달의 평균 재고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달의 재고 회전율은 그 달의 식품비를 그 달의 평균 여기 있는 재고액으로 나눴을 때의 재고 회전율이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은 2015년 2월 초기 재고액이 55만원이었고 2월 말 마감 재고액이 5만원이다. 그러면 이 2월달 초기 재고액이라면 1월달에서 쓰고 2월 되어오는 것이 55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월 한 달 동안의 소요 식품비가 230만원이었다면은 2015년 2월 재고 회전율을 구하여라 이렇게 했을 때에 온다면은 2월의 평균 재고액은
초기 재고액이 얼마입니까? 여기 초기 재고액이 55만 원이 나오네. 그죠? 55만 원이고, 마감 재고액이 여기 5만 원 나옵니다. 5만 원을 나왔는 거, 요거 두 개를 더하면 60만 원이 되는데, 60만 원을 나누기 2를 하면은 30만 원이 된다는 이 공식에 넣어서 그 달의 평균 재고액을 산출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2월의 재고 회전율, 즉 그 달의 재고 회전율이 는 그 달의 식품비를 평균 재고액이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니까 식품비, 그 달의 식품비가 보면은 2월 한 달 동안의 소요 식품비가 230만 원이었어요. 23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그 달의 평균 재고액은 결국은 여기서 먼저 1차적으로 평균 재고액을 구했는 것이 30만 원입니다. 그쵸? 여기 초기 재고액 55만 원에다 마감 재고액 5만 원 플러스 시게 나누겠는 그 달 2월 달의 평균 재고액이 30만 원이라면은 230만 원을 30만 원으로 나눴을 때 7.66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된 어떤 재고 회전율은 급식소의 어떤 그 유형이랄까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재고 그 외에도 뭐 재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급식소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이나 식수 인원 또는 판매량, 뭐 저장 창고들의 시설이라든가 설비, 용량, 또 뭐 물품 공급자들의 능력, 뭐 메뉴, 구매 물품의 유형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재고 회전율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급식소 각각에 따라 가지고 그 급식소 상황에 맞춰서 표준이 되는 재고 회전율을 설정을 하고 실제 그 재고 회전율을 표준치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그 차이를 분석하고 그 차이를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재고 회전율이 표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재고량이 과잉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고, 재고가 과잉 수준이 되면은 자연적 종업원들도 심리적으로 부주의하게 식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있으면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해가 결국은 식품을 어떤 낭비하는 양이 증가가 되고 또 식품을 또 부정으로 유출하는 경우도 생기고 저장 기간이 길어짐으로 해서 식품 손실이 커지는 그런 부작용도 낳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재고는 물품으로 전환되어 있는 하나의 현금의 일종입니다. 재고라고 해서 그냥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니까 현금이 거기 잠겨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현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자본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물품은 준비하는 데 투자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익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또 재고 회전율이 표준치보다도 너무 높은 것은 재고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재고식품이 고갈되어 있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생산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 계획을 짰는데 들어오는 물건들이 어떤 그 납품 기한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은 결국은 그러한 것들은 생산이 지연이 될 수도 있겠고 생산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어서 고액으로 물품을 값을 지불하고 빨리 구매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집단급식소가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에는 제때제때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쌀 때 구입을 해가지고 적정 수준 보관했다 필요시 이렇게 생산을 하면은 훨씬 자금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비싸게 급하게 구하는 경우 비싸게 또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또 너무 어떤 재고량이 적으면은 종업원들 또 사기도 떨어지고 물건 재고량이 적음으로 해서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도도 또 떨어질 그런 우려가 있어요. 너무 어떤 재고량에 딱 맞춰가지고 제품 뭐 생산을 하다 보면은 뭐 제공하는 양을 좀 적게 준다든가 뭐 하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고객들의 만족도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재고 회전율이라든가 평균 재고액은 잘 설정을 해서 가장 현명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뭘 고려한다면은 적정량의 재고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급식 생산 관리가 있는데, 급식 생산 관리는, 5장인데, 이제 이 급식 생산 관리의 그 학생 목표는 뭔가 하면은, 실제적으로 단체 급식소에서는 생산 과정이 다량 조리를 기본으로 해서 하는 다량 생산입니다. 가정에서의 소량 조리라든가 일반 외식업 재생하는 생산 과정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리 시간이라든가 조리 방법 차이는 물론이고 조리 후에 질적 변화도 소량 조리보다 현저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급식 대상자들이 만족하는 음식을 생산하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리 시간이라든가 온도 통제 등의 그런 계획적인 생산 통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어떤 그 급식 생산을 관리를 하는 이유는 이런 급식 생산 계획을 이해를 하고 수요 예측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다량 조리의 특징과 다량 조리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목표점을 두고 작업 관리의 및 목적을 이해할 수가 있고 급식 생산성과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목표를 삼아서 해야 됩니다. 급식 생산 계획은 이 목적은 바로 보면은 어떤 그 각각의 급식소에서 주어진 예산인 그 다음에 또 뭐 갖춰진 시설 조리원들의 한정된 어떤 여건 속에서 양적 질적으로 만족할 만한 음식을 생산하여 즉시의 급식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로 급식 생산 계획의 의의입니다. 급식 생산이라는 것은 계획이라는 것은 단순히 조리 과정만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메뉴를 토대로 생산할 뭐 음식 및 생산량, 생산 방법, 생산 시기, 장소, 조리원, 어떤 조리원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걸 결정하고 조리원 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도 결정을 해야 되고 기록하고 실천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여서 과정마다 명시함으로써 메뉴나 작업의 결과를 예측 계획하는 것이 바로 급식 생산 계획의 의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급식 수요 예측이 되는데 사실 급식 수요 예측은 어떤 그 특정 다수인 경우에는 이런 급식 수요를 확실하게 예측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만약에 그 일반 어떤 식당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라면 조금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단체 급식소를 보니까 조금 더 급식 수요 예측은 쉽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급식 수요 예측은 과거 기록이나 자료들은 수요 예측 과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달에 아니면은 뭐 2달 전에 먹었는 양이 얼마이다 하면은 그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요 예측을 해서 이를 통해서 필요량을 예측하고 이렇게 해서 또 어떤 그 급식을 제공한다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급식 수요 예측은 지난 과거 기록으로서 예측이 가능하고 또 경향도 어떤 트렌드인가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수요 예측 방법은 주관적인 예측 방법으로는 조직 내의 사람들의 경험이라든가 판단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성적인 예측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향이 어떤지, 그죠? 전문적인 판단과 과거 경험을 참조하여 미래의 생산 수요를 단지 추측에 의존해서 가상적으로 예측하는 것이고, 객관적인 것은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으로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서 수요를 예측하는데, 시계열 분석법과 이제 인과형 분석법이 있습니다. 뒷표를 보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주관적인 예측 방법과 객관적인 예측 방법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예측 방법으로는 뭐 최고 경영자 기법이다 해가지고 판매원 의사, 뭐 델파이 기법 이렇게 다 되는데 객관적인 예측 방법은 시계열 분석법이 있습니다. 시계열 분석법이라는 것은 과거 매출 등의 자료로부터 시간적인 추이라든가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단순 이동 평균법이라든가 지수 평균법을 들 수가 있고 인과형 모형법이라는 것은 인과형 예측법이라 해서
식수와 이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들을 수학적인 인과 모델을 개발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인과형은 회귀 분석을 하는데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찾아서 예측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요 예측 방법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어떤 그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예측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상당히 좀 어렵죠. 그래서 그냥 어떤 특정 다수인 경우 다수인들한테 대상으로 하는 단체 급식이라든가 뭐 학교 급식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예측이 가능하죠. 딱 계산적으로 나오지만 그렇지 않는 어떤 뭐 일반 식당이라든가 하는 데는 좀 그런 데는 좀 어렵겠죠. 자, 그 다음에 급식의 생산성은 자원 활용도 정도를 투입하여 업무 수행도를 측정한 것으로서 자원 요소의 투입과 자원 요소를 사용하여서 생산 활동을 나타낸 결과로 나타난 산출, 인풋, 아웃풋의 비율로 보통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만큼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물이 어떠할 때에 어떠한가를 보고는 그 비율로서 급식 생산성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급식 시스템에서 투입 요소에 해당되는 것은 인력, 사람과 기술력, 비용, 식재료, 기기 및 설비 등이고 산출 요소에 그러니까 아웃풋이 되어지는 것으로는 생산된 음식이라든가 고객의 만족도라든가 재정적인 어떤 수익성이랄까 종업원의 직무 만족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산성 지표는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작업 시간당 음식의 수가 뭐 일일 총 생산된 음식의 수 나누기 일일 총 작업 시간 했을 때 각각 생산된 음식들이 뭐 한 작업 음식 수에 따라서 작업 시간당 음식 수가 나오겠고 일식당 작업 시간은 또 총 작업 시간 나누기 총 생산된 음식의 수를 하면은 각각 한 식당 작업 시간, 그 다음 지불급료, 노무비, 참고로 보세요. 생산성 지표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실제적으로 생산성은 어떤 들어가 있는 인풋 투입된 데 비해서 나오는 것들을 비교를 나눴을 때 생산성을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 생산성 이 지표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우리 그 어떤 자표로서 많이 이제 그 활용을 하게 되죠.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든가 관리 척도로서 경영 활동의 효율성을 판단하는데 또 사용이 됩니다. 이 생산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특히나 급식 산업에서 많이 생산되는 그 생산성 지표는 뭐 작업 시간당의 음식수라든가 일식당 작업 시간이라든가 한 끼를 만드는 데 작업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었다면 그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또 일식을 만드는 데 지불하는 급료가 너무 높았다면 그거 역시도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수익성이 낮으니까. 그리고 일식당 노무비라든가 노무비 인건비가 너무 많다면 또 어떤 생산성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급식의 생산성을 확실하게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연구 과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퀴즈에서 쪽지에 아마 요거를 작성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